네, 지금부터는 음식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강의 듣기 전에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뭐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커피 한 잔하고 네, 잘 구워진 고구마를 반 개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오늘 커피와 고구마를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왜 드셨어요? 혹은 왜 안 드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음식을 선택하는 거는 이유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에 때마침 아침 좀 일찍 눈이 떠져서 어제 못 마신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네, 맛있게 농사 지어진 고구마가 있다면서 지지난주에 굉장히 오래전에 준 고구마가 있었는데 그게 상할까 봐 네, 미리미리 다 구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워둔 것도 며칠째 식탁 위에 있어서 아이고 이러다가 상하겠구나 해서 먹었어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이유가 다양하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고구마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안 먹었겠죠. 방금처럼 네, 굉장히 말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혹은 철에 따라서 음식의 선택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배고픔하고 배부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혹은 생리적 상황에서도 음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혹은 음식을 안 먹기도 하는 이유에는 다 이유, 음식을 안 먹기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먹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특히 음식을 먹는 게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은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 즉 생리적 기능 이외에도 음식을 먹는 식생활은요,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게 되는 이런 사회적 기능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고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다가 2012년도에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에 실린 이제 내용을 좀 보는데 비만도에 따른 대학생의 혼자 식사 및 함께하는 식사 시의 식행동 비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즉 사회적 소통을 할 때에 비만도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식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의 양, 그리고 메뉴에 대한 선택, 그리고 이제 선호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오버웨이트, 과체중이랑 비만입니다. 노멀 웨이트 이제 일반적인 대학생들 혹은 마른 대학생들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노멀 웨이트를 일단 한번 볼까요? 그 일반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평균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예, 더 많이 여기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먹을 때 더 많은 양을 먹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더 많은 메뉴를 시킨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만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 혹은
네, 다 같이 먹을 때 오히려 더 적게 먹는다라는 대답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 테이블을 왜 보여드렸냐면, 즉, 이런 식생활에는 사회적 기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과 같은 테이블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식품의 이용 가능성과 개인의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든 것에 여기 지금 도형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식품의 이용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개인이 쉽게 식품을 구할 수 있는가, 즉 우리 집 앞에 바로 마트가 있어. 혹은 우리 집 앞에는 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에 갈 수 있는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혹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가 있고 이제 해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식품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수입해서 어렵게 그리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과일들은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개인의 선택인데, 선천적, 후천적 요인, 이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요. 선천적으로 나는 땅콩 알러지가 있다, 혹은 갑각류의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음식을 선택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후천적 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전과 같은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서 선천적인 요인의 네, 선천적 요인의 선천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의 후천적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 동료, 민족성, 생활환경, 가족 구성 등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번데기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네, 만나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손들어 보라고 했을 텐데,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번데기를 직접 사오셔서 집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번데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찡그리면서, 어우, 그거 어떻게 먹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 벌레를 보고 어우 지지라고 표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혹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할머니가 번데기를 잘 드신 분들은 잘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지나가다 봐도 어우 저런 걸 왜 먹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곤충식입니다. 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로서 육식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체 단백질 식품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요즘에 곤충식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레스토랑도 많이 생겼고요. 이제 곤충 단백질로만 만든 식품 가공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나라엔 아직 잘 돼 있지 않죠. 그러면 곤충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곤충식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먹긴 어려워요. 네. 곤충식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아이를 곤충식을 잘 먹게끔 교육을 시키면 커서 곤충식을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벌레가 지나갔을 때 어우 지지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것들이 내가 식생활을 유지할 때 음식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동료 볼까요? 동료. 네.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6명의 박사
및 석사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동료 중에서 유독 메뉴를 잘 정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음식을 먹으면 맛집은 다 다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동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동료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네. 고기를 못 먹어요.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부러 고기를 먹고 매운 음식을 먹진 않죠. 못 먹는 게 있으면 좀 피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같이 생활하는 동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그 식생활의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민족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할랄 푸드 같은 것들이 있죠. 도축하는 과정에서 안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민족성 등이 있으면 네, 식품을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생활 환경이 이제 그 식품의 이용 가능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네, 저희 집 앞에는 바로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제 친구는 이제 주택단지가 이제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신도시에 살게 됐는데, 거기에는 아직 이런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와는 다른 생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외식이 많이 줄게 되고 내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 구성이 있는데요. 이 가족 구성, 즉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 입맛, 아빠 입맛 다 다르죠. 네. 어떤 가족 구성원과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 가능성이 이제 생활 환경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식품의 향기, 모양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선택하는 음식에 나의 기호도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민족성과 종교가 이제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식품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건강 영양 정보 등이 있어요. 네. 제가 네. 그 수업하다가도 굉장히 많이 말할 텐데, 저는 뭐 천기누설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프로에만 나왔다라고 하면 뭐 어떤 날에는 마가 좋다라고 나왔더니 밥에도 마가 들어있고 국에도 마가 들어있고, 네, 엄마들의 특징이죠. 건강 영양 정보로 인해서 어떤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그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 영양 정보, 잘못된, 그러니까 좋은 정보라고 하면 좋겠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 흘러나는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음식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네,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양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영양에 관한 정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특정 건강 문제를 음식을 통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서 흔한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야맹증이나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 뭐 비타민 D, 구루병 이런 영양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특히 그 17세기 중반에 영국 함대를 이끌던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탐험대에 배에 탄 선원들한테 라임 주스를 이렇게 주면서 비타민 C 결핍을
막으면서 괴혈병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즉 영양 부족을 통한 질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영양 지식들은 초기에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적 연구, 즉 음식에 따른 에너지 대사를 변화하면서 에너지 대사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이제 영양 지식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산소가 발견되고 물질의 연소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인간들도 체내의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칼로리로 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열을 내서 몸이 더워지게 된다는 것이 이 에너지 대사의 기본적 이론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와 같은 이런 에너지 대사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분석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미량 영양소의 발견 그리고 그 기능과 같은 연구인데요. 사료를 먹이면서 그 실험 동물들한테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네, 이런 사료들을 먹이면서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발견하고 그 구조를 규명하면서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게 했죠. 그러니까 즉 생물학, 뭐 생화학, 분석학, 분자생물학 등의 관련 분야들이 쭉 발전하게 되면서 동물뿐 아니라 뭐 기관, 세포 그리고 네, 그 동물, 기관, 세포 등의 이제 셀 컬처부터 시작한 모든 연구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영양소의 기능이 연구가 됐고 결핍증의 원인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결핍증과 같은 연구를 이제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부유한 국가들의 비만이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러면 잘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이런 큰 비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네, 대두되면서 그 만성 질환이 그러니까 비만으로부터 야기된 뭐 심장병, 담요병, 암 등의 만성 질환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됐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랜 기간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됐고 이런 식생활뿐 아니라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영양학이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떻게 조합하면 보다 유익할 수 있는지, 혹은 유해 성분들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전 그리고 다른 생활 습관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화학과 같은 굉장히 작은 미세한 분야부터 그 휴먼 연구까지, 그러니까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폭넓은 연구가 진행이 돼야 하고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학적인 연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도 이제 운동 영양학을 전공한 운동 영양학자인데요. 영양에 대한 정보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영양 정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자료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관찰은 사람들의 식생활과 건강 문제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지식을 얻는 것인데, 어, 개인과 집단의 식생활과 건강 문제 등을 주제로 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을 먹었는지를 다 조사를 하게 돼요. 아마 우리도 실험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면 제가 레포트로 여러분들의 식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게 될 텐데, 이 과정은 음, 식생활과 건강 문제를 관찰하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나의 식생활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먹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식생활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만 해도 굉장히 큰 이제 좋은 식생활을 활로 들어서기 위한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영양학적인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조건을 실시해서 그 조건에 의한 결과를 분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관찰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특정 질병의 정도가 다른 몇 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 질병 패턴 그리고 식생활과 그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비교하게 되면 질병과 관련된 시기 요인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그리고 한 사람만 조사하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이 질병의 변화나 식생활의 관계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구 중에 일부 집단에 특정 영양소나 식품을 공급해서 그 효과를 관찰하는 네, 그 실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